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68이 나이에 27살 연하의 남자를 사랑하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딸아이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사업 때문에 늘 바빴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수채화며 요가며 이것저것 배우면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로운 강사가 왔습니다. 41살의 정민우. 키가 크고 말쑥한 외모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어요. 첫인상은 그저 젊고 예의 바른 선생님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만남이었죠. 하지만 수업이 거듭될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그림을 유독 오래 들여다봤고 조언을 해줄 때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엔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그가 제게 다가와 커피를 권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니까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죠.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림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생 이야기까지 흘러갔어요. 그는 이혼한 지 5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고 혼자 작은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림 이야기만 했어요. 색감이며 구도며 기법이며.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그의 외로움, 제 상실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서로의 빈자리들. 그리고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공원 벤치에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왠지 모를 위안을 느꼈어요.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황당했거든요. 68의 할머니를 좋아한다니. 게다가 27살이나 어린 남자가.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외로움에 잠시 헷갈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말을 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좋습니다. 선생님의 미소가 좋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게 좋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그래서 그를 피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도 빠지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제 집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채로. 선생님 제발 만나주세요.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그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설명했고 저는 제 두려움을 털어놨어요.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아이들의 반대. 모든 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고.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느냐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해 보기로. 남은 인생이 길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보기로요.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줬고 저는 그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줬어요. 문제는 아이들이 알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눈치챘어요. 제 표정이 달라졌다면서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죠.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딸은 기뻐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나이에 혼자 사시는 것보다 좋은 분 만나시는 게 낫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그의 나이를 말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41살이요?
엄마보다 27살이나 어린데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뭐가 목적인지 몰라요. 돈이에요, 돈. 아니면 집이거나. 진심일 리 없어요. 아들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저를 만났는데 첫 마디가 욕이었어요. 엄마 미쳤어요? 그 나이에 남자를 밝히시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저는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심이라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영 끊겠다고 했습니다. 민우도 힘들어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과 사이가 나빠진 게 미안하다면서 자신이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붙잡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사랑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박 여사네가 젊은 남자랑 사귄대. 저것 봐, 돈 많으니까 남자가 꼬이는 거야.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참. 길을 걸으면 수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화센터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어요.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아니지 않아? 우리 나이에 체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임에서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인사도 받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죠. 그러다 한 번은 제 면전에서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할머니가 젊은 남자랑 사귄다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자고. 이건 너무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도 가족도 모두가 반대하는데 계속할 수 없다고. 민우는 울었습니다. 41살 남자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전 진심입니다. 정말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만 저를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원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과의 사랑도 좋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더 절박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라도 사랑하기로 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숨어서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런 적 없었는데 68의 나이에 마치 10대 연인처럼 몰래 만나야 한다니. 웃기면서도 슬펐어요. 민우와 저는 외곽의 조용한 식당에서만 만났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봐 항상 조마조마했죠. 그의 작업실에 갈 때도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갔어요. 누가 보면 무슨 범죄자처럼.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갑자기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딸이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아직도 그 사람 만나세요?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었죠.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제발요. 오빠도 힘들어해요. 조카들도 학교에서 놀림받는데요. 엄마 한 분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매달리는 거예요? 딸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외로워서 매달린다. 그게 아니라고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그런 건 아닐까?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민우에게 의지하는 것뿐인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다음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죠.
민우는 제 표정만 보고도 눈치챘나 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딸아이가 한 말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리고 제 의심까지도. 혹시 우리가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민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전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선생님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선생님이 따뜻한 지혜, 배려심 모든 게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죠. 선생님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요. 제가 선생님께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는 그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게 맞다고 서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민우를 만나기 전에는 이 정도 외로움이었는데 왜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쓸쓸한지. 딸은 일주일 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자주 연락할게요.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났어요. 문화센터도 나가기 싫었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하면서 걱정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하고 헤어지셔서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아니라고 손살에 쳤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 사람 만날 때가 훨씬 표정이 밝았어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걸 알고 있었다니. 알면서도 반대했다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그 사람이 싫었어요. 엄마를 이용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이 그 사람 만날 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눈빛이 살아있었다고. 그 말을 듣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제가 처음에 반대했던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달 만이었죠. 전화를 받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기로 했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만나기로 했죠.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다고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아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민우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아들은 알았다며 주말에 시간을 냈어요. 며느리도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말 우리 4명은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민우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민우는 정직하게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가 크다는 것도 알고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게 삶의 이유입니다. 선생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재산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죠?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제 작업실로 먹고 삽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굶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재산은 당연히 자녀분들 것입니다. 며느리가 또 물었어요. 그런 결혼까지 생각하시나요? 민우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신다면요. 하지만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만남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없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헤어지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후로 민호와 저는 공개적으로 만났습니다. 동네를 함께 걸었고 문화센터에도 같이 갔어요. 처음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도 익숙해지더군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고. 우리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박 여사 보면 용기가 난다고. 물론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체면도 모르고 나이도 생각 안 하고.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민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렘이 있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하며 보낼까? 민호와 어디를 갈까? 그런 생각들이 하루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민호의 전 부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민호의 작업실로 찾아왔다더군요. 민호는 그날 밤 제게 전화해서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전 부인이 복잡한 표정으로 자기를 보더래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들었어, 나이 많은 여자랑 사귄다며? 그게 사랑이야 아니면 의지야? 민호는 사랑이라고 답했답니다. 그러자 전 부인이 비웃었대요. 너 그 여자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엄마 찾는 거야? 27살이나 위라며. 민호는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대요. 대신 조용히 말했답니다. 당신이 날 떠났을 때 이유가 뭐였죠? 나랑 있으면 답답하다고 나이 차이가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4살 위였는데도. 전 부인은 할 말이 없었는지 돌아섰답니다. 그런데 가면서 한마디를 남겼대요. 후회할 거야. 그 여자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들이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아들은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사업만 정리하면 돼요. 저는 당연히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돈이면 저희 빚을 정리하고도 남아요. 근데 어머님이 그 남자한테 쓰시는 돈은 얼마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쓰시는 것 같던데. 저는 황당했습니다. 민호한테 돈을 쓴다니요? 우리는 각자 내고 가끔 제가 밥값을 낼 뿐이었어요. 많아봐야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그것도 제 용돈에서 나가는 돈인데. 하지만 며느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많은 걸 받아갔는지 몰라요. 작업실 월세도 어머님이 대주신다며, 차도 바꿨다며, 다 어머님 돈 아니에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자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오히려 제게 선물을 사주는 쪽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가 어머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어머님 자식인데 그 남자한테는 퍼주시면서 우리한테는 5천만 원도 아까우세요. 아들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엄마, 저도 그 사람 믿기 힘들어요. 엄마가 좋아서 만나시는 거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한 말을 전부 전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제가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 통장을 보여드릴까요?
작업실 계약서를 보여드릴까요? 하지만 그래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저는 민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이해했어요. 자식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하기로.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과 예금을 아들과 딸에게 미리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는 생활비 정도만 남겼습니다. 아들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됐니?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민우가 노릴 게 없다고. 아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서류를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러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니까. 민우가 내 재산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졌잖아.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진짜로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민우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가진 게 없어. 그래도 나랑 만날 거야? 민우는 웃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재산이 아니라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가진 게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라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들은 며칠 동안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화가 났나 봐요. 하지만 일주일 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의심한 것도 민우 씨를 의심한 것도. 근데 엄마, 그 증여는 취소해 주세요. 그건 엄마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차피 너희 줄 거였어. 미리 주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게 엄마한테도 좋아.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민우랑 만날 수 있으니까.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민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긴 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명절에도 함께 모였고 손주들도 민우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증여한 거.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재산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닌데. 딸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상통화로 민우를 만나기도 했어요. 민우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딸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평범한 연인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도 익숙해졌고 가족들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민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결혼할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대로가 좋아. 결혼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랑하는 게 더 좋아. 민우도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랑은 진짜라고. 민우와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동생이 찾아온 겁니다. 저보다 3살 아래인 동생은 평생 저를 시샘했어요. 언니는 좋겠다. 남편도 잘 만나고 자식들도 잘 됐고.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동생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만 잔뜩 남기고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그마저도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다고 했어요. 동생은 식당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애가 취직을 하려면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돈이 없어. 300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제 재산은 아이들에게 넘긴 상태였거든요. 손에 쥔 건 생활비 정도뿐이었어요. 그래도 동생인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상의했습니다.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민우는 고민하더니 자기 적금을 깨겠다고 했어요. 선생님 동생이면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죠. 고맙지만 거절했습니다. 민우 돈까지 쓸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제 생활비를 아껴서 동생에게 200만 원을 줬습니다. 동생은 고맙다며 꼭 갚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한 달 뒤 동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애가 취직이 됐는데 출퇴근용 차를 사야 한대. 언니 제발 좀 도와줘. 이번에는 거절했습니다. 제게 그럴 여유가 없다고. 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언니는 여유 있잖아. 젊은 남자랑 놀아나면서 돈 쓸 여유는 있으면서 동생은 안 도와줘.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민우한테 돈을 쓴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동생은 비웃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언니가 그 남자한테 얼마나 퍼주는지. 작업실도 얻어주고 차도 사주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언니 그 남자 언니 돈 다 빼먹고 떠날 거야. 나이 차이 그렇게 나는데 진심일 리 없잖아. 동생과 싸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산다고. 민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동생은 코웃음 치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와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제 때문에 동생분과 사이가 나빠지셨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원래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생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민우가 제 돈을 노린다는 소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모두 거짓인데도 그런 말들이 퍼져 있다는 게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우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게다가 상대방 차량도 수리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우는 보험 처리를 하려 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꽤 나왔어요. 800만 원 정도. 민우는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작업실 때문에 대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아들에게 연락했죠. 민우가 사고를 당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아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 사람 일인데 왜 엄마가 나서세요? 게다가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도 반대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 사고는 그 사람이 해결해야죠. 어머님이 왜 책임지세요? 이러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이들은 단호했어요. 결국 민우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작업실에 있던 작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작품들이었어요. 하지만 급하게 팔다 보니 제값을 받지 못했죠. 그래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돈이 있었다면 바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에게 미리 재산을 넘긴 게 후회됐어요. 민우는 괜찮다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게 싫다고 했어요. 자기는 선생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구나.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때 내가 심한 말 했지. 그리고 들었어. 민우 씨 사고 났다며. 괜찮아?
동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에서 민우가 사고 처리하려고 작품을 급하게 판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도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언니, 그 사람 진짜 언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돈이 목적이었으면 언니한테 손 벌렸을 텐데 자기 작품을 팔면서까지 해결하려고 하잖아. 내가 잘못 봤어. 동생의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가족 중 한 명은 이해해 준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동생이 민우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자기가 200만 원을 모았다면서 민우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자 없이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민우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직접 찾아와서 설득했어요. 재수 씨, 제가 언니한테 심한 말 많이 했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 사과의 표시예요. 민우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갚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약속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언니, 좋은 사람 만났어. 나이 차이가 좀 나도 진심이면 되는 거지 뭐.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그 후로 동생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가끔 셋이서 밥을 먹기도 했어요. 동생은 민우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민우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의 아들도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동생은 기뻐하면서 저희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 자리에서 동생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고모부님 보면서 배웠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통한다는 거요. 고모부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조카는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우가 저를 대하는 태도, 제가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민우와 함께한 시간이 3년째 접어들면서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폐에 작은 그림자가 발견된 겁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민우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우는 제 표정만 봐도 알았나 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계속 물었죠. 결국 털어놨습니다. 폐에 그림자가 있다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같이 병원 가겠다고,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어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했죠. 민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삶의 전부구나. 제가 없으면 이 사람은 무너질 거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알렸죠. 딸은 비행기표를 끊었고 아들은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우도 당연히 함께였어요. 수술 전날 밤 민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저 믿어주세요. 그리고 수술 끝나면 제가 평생 곁에서 돌봐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나 강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안 죽어.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1원을 넘긴 나이에 수술이라니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얼굴이 민우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있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민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곁을 지켰어요. 제 손을 잡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창밖 풍경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들도 자주 왔지만 사업 때문에 바빴어요. 며느리는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었고요. 딸은 일주일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제 곁을 가장 많이 지킨 사람은 민우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셔서.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제게 전부니까요. 그 대화를 듣고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민우를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우 씨 정말 어머님을 사랑하시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청소를 다 해놨더군요. 냉장고에는 제가 먹기 좋은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회복하는 동안 민우는 매일 와서 저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먹도록 확인하고 산책도 함께 했어요. 자기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작업실도 한동안 문을 닫았죠. 저는 미안했습니다. 민우의 시간과 일을 빼앗는 것 같아서. 하지만 민우는 괜찮다고 선생님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석 달쯤 지나자 거의 회복됐습니다. 의사도 잘 회복됐다며 칭찬했어요. 정기 검진만 잘 받으면 문제 없다고 했죠. 그제야 민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나니 삶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민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이 차이, 주변 시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봄날 민우가 제게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자고.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을 찾아뒀다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일주일은 꿈 같았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림도 그렸어요. 민우는 제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저는 민우의 뒷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바닷가에 앉아 있을 때 민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민우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저 외롭게 늙어갔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매일이 설레고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아들이 저희를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가보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 심지어 동생도 와 있었어요. 아들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많이 반대했죠. 민우 씨를 믿지 못했고 엄마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민우 씨는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엄마도 정말 행복해 하신다는 거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민우 씨 저희가 축복드릴게요.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손주들도 박수를 쳤고 동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그보다 큰 선물은 없었어요. 지금 저는 72입니다. 민우는 45이 됐어요. 여전히 27살 차이지만 이제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죠. 민우는 여전히 저를 존중합니다. 제 의견을 경청하고 제 선택을 지지해요. 저도 민우를 믿습니다. 그의 꿈을 응원하고 그의 힘든 시간을 함께합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동거도 하지 않아요. 각자의 공간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편한 방식입니다. 제 건강은 안정적입니다. 정기 검진을 빠짐없이 받고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민우 덕분이죠. 그는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민우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민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 없으세요? 저를 선택한 거. 주변 사람들 반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줬으니까. 민우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은 제 인생의 빛이에요. 선생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한강변을.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이제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민우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든 주변이 반대하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그게 제가 민우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68에 시작한 사랑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민우는 제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고 있고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나이 차이를 극복한 한 여자의 로맨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던 사랑 이야기. 여러분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붙잡으세요.